오늘도 구체적인 운용 얘기 좀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계속 출발하면서 말씀드리죠. 연금 자산 관리는 적립기와 인출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인출을 앞둔 분들까지 세 부분들이 이제 나누어져서 모든 내용들이 다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립기의 자산 관리와 인출기의 자산 관리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앞두고 있는 사람도 인출기에 들어간 분들하고는 또 다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세 개의 시기에 맞춰서 얘기가 돼야 하고 적립기의 포트 운영과 인출기의 포트 운영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사실 제가 적립기 한 번 다루고 인출기 한 번 다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12번 중에 3번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서 굳이 구별되는 얘기들을 드릴 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운용에 관련해서는 주로 이 인출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 위주로 얘기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적립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거는 적립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또 그분들에게 위한 얘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나눠서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적립기에 관련된 내용과 인출기에 관련된 내용을 운용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오늘은 통째로 이제 이 두 기간 동안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인출기 운영 전략부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르게 봐야 한다. 여러분들이 적립기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운용할 때와 인출기에 들어가셨지만 오늘도 뵌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인출을 시작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적립처럼 운용하는 것들을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은퇴기에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아직도 수입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적립처럼 좀 생각하고 있다. 당장 안 찾았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각 분에 맞춰서 하되 다만 난 이 돈은 적립기의 자금처럼 왜냐면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찾았을 돈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를 위해서 나는 지금 20년간 적립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적립기와 인출기로 나눠서 어떻게 운용하는가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없지만 혹은 되게 뭐랄까 반짝반짝하진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얘기들을 앞부분에 오늘도 한 2가지 정도 하고 다음번에도 한 2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연금 자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대부분 다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니까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이미 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 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핀트가 안 맞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기 투자니까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라는 쉽게 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사놓고 걔가 안 좋아도 계속 가져가는.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이미지를 찾았는데 이게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식이 이제 발행된 실제 상태죠. 지금은 이 주권으로 발행 안 되고 그 예탁원에 등록돼 있는 그런 전산 등록에 의해서 주식이 등록돼서 이 홍길동 그러면 삼성전자 100주 이렇게 그 사람 앞으로 이렇게 등록이 예탁돼 있는 증서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주식으로 발행된 것들을 직접 가지고 이 주식을 입고하고 출고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주권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 한국전력공사는 당연히 오래됐겠죠. 80년대에 막 이렇게 계셨던 분들도 이 한국전력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주권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기 투자라고 해서
이런 주식이나 이런 투자 대상을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규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라는 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를 장기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개인들 제가 주식 브로커 때도 보면은 개인들 계좌에는 정말 많은 주식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얘처럼 한국전력공사 어떠냐면 지금 2004년도부터 주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최고가는 2016년도쯤에 6만 원대를 찍고 나서 지금까지 10년간 계속 내려만 왔죠. 그 전에도 사실 오랫동안 주가가 별로 못 움직인 상태였는데 그나마 이때 움직였던 거에서 지금은 계속 내려만 가고 있고 지금 정부의 구조나 이런 걸로 볼 때 한국전력이 올라갈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국가마다 이런 공사에 대한 그 처리가 달라요. 일본은 그냥 완전 민영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뭐랄까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하철, 뭐 철도, 뭐 아니면 뭐 배, 뭐 다리, 뭐 이런 모든 그냥 공공재에 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영화를 아주 이렇게 뭐랄까 적나라하게 해놓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격 이용 요금이 높아져서 일반인들에게 아주 불편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국은 아직도 민영화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민영화가 안 된 곳들은 지금처럼 주식이 못 올라가는 현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전기세는 인플레이션 반영하면 지금 얼마를 올려야 하는데 아직도 한국전력엔 전기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에 의해서 관리를 받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작년 재작년에 한국전력이 채권을 발행해야만 얘네도 이제 사업을 하고 유지를 하는데 채권을 발행했는데 아무도 사질 않아요. 예, 그래서 한국전력 채권이 부도가 날 지경이 되다 보니 발행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다 보니 금융시장에 문제가 왔었기도 했었죠. 작년 재작년에 그런 PF 사태와 함께 그 직전에 터졌던 사건이 한국전력 채권 사건이었죠. 그럴 정도로 사실상 기업체로서 주가를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계속 투자하면 뭐 한국전력이 망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이것도 장기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지난번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그 업종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세상이 바뀌면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러한 기업을 더 모아서 산업이나 업종이 바뀌는데 그거에 대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거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오랫동안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뒤에 업종 투자를 설명드릴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한 2019년도부터니까 한 5, 6년 동안의 미국의 업종들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어떤 업종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만 어떤 업종은 횡보 내지는 하락하는데요. 이 업종들 중에서 특별히 전통적인 국영제에 속하는 기업들은 거의 5년 동안 9% 혹은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가기도 하는, 물론 이 코로나 때는 다 같이 떨어졌지만 코로나 때도 별로 오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가면서 이 업종이 완전히 다른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업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면서 그 주도 업종의 주가는 계속 내려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업종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장기 투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밸런싱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게 연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연금은 아주 소중한 돈이니까 이거는 쉽게 사고 팔면 안 되고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리밸런싱 바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처럼 변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좋은 결과를 내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시황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는 다른 흐름, 예를 들면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아시겠지만 저를 만난 이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늘이 살린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 말한 대로 아주 그냥 떡상했죠. 그죠? 그래서 뭐 트럼프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고 마치 월가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될 때 올라가는 종목을 투자하는 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불러서 막 기존에 움직이던 거와는 정반대 움직임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 트럼프가 원래 대통령이 됐던 2016년 선거 이후에 그동안 그 4년 동안을 보면 단 한 달,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말하는 트럼프가 대표하는 것 같은 업종이나 종목들이 단 한 달 오르고 나머지 내내 4년 동안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요번에도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선이 확실시 됐다고 했을 때 공교롭게도 러셀 2000이 움직였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는 놈, 뭐라 그럴까요? 뺨 때린다 그러나요? 아니, 울고 싶은 놈인가요? 아무튼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어쨌든 마치 트럼프는 소형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줄 걸로 생각하지만 2016년도 17년도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2016년 선거가 끝나자마자 러셀 2000이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실상 2018년 이후에 잠시 회복세 이후에는 4년 동안은, 임기 동안 소형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변한다고 말하는 에너지, 트럼프는 그때 당시도 전기차 거절하고 그때 당시도 친환경 거절하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 협약을 얘는 이 사람은 대통령일 때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부했죠. 참석을 안 했어요.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미국이 주장해가지고 만들었던 회의였는데 그거를 스스로 깨버리면서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너지 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지만 사실 S&P 500보다 다 부진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반대한다고 말했던 그 기술주, 빅텍들이, 대기업 기술주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었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시기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가 정확하게 정말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 감세를 주장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실행했어요. 지금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감세를 진행할 거라고 첫 번째로 주장하죠. 감세를 하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좋을 거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죠. 실제로 2018년도에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실 생각하고는 다르게 미국 외에 많이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송환세라 그래서 해외 진출한 기업이 만약에 이 이익 난거나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산할 경우에는 감세나 이런 혜택을 아주 최고조로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다들 2018년도에 송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다 미국 내에서 정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엄청나게 법인세 혜택을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받게 됐었던 미국에만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들을 저는 눈으로 다 확인했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이 움직이는 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건 저는 그때 너무나 많이 봤어요. 되자마자 금리가 폭등하면서 마치 그 주식시장이 끝난 것처럼 그러더니 단 한 달 만에 금리는 뚝 떨어져서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흐름이 4년간 진행되는데 장기 투자란 이름으로 그냥 가게 되면 4년을 어려운 다음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이 부분도 제가 시황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이 친환경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가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 지금 바이든의 그 기간 동안에 친환경은 초기 빼고는 계속해서 아래를 향하고 있고 거꾸로 반대 기존 에너지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가져가는 바이든의 친환경주의라면 이뤄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고요. 이거를 자기 고집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성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바이든만 말하지 않고 트럼프를 말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시장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기 투자 그냥 들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건 안전하고 이거는 좋은 회사니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는 전혀 통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장기 투자에도 리밸런싱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업종이나 세상의 변화에 대한 변화를 반영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왜 S&P 500을 사라 그러죠? S&P 500은 자연스럽게 그 업종 변화를 스스로 수용하고 그거를 스스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작던 종목이 S&P 500으로 들어오고 작아진 종목이 바깥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여러분이 업종이나 주도 업종을 선택하게 된 그런 현상을 S&P 500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게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처럼 되지 않았는지 이 에너지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동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되는데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가 왜 오느냐라고 보면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장기 투자와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가 너무 길어졌네요.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얘기를 휴가 중에 책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 아주 그냥 미소를 잠시 동안 놓지를 못했어요. 이게 장기 투자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읽었더니 세상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보시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결혼을 6, 7번 했죠?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도 여전히 부부일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말했냐면 이혼소송 제기 5일 전에 한 말이 아니고 단 5일 전에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우리는 10년 동안 아주 가까운 부부일 거라고 생각한 게 인간인 거죠.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꿋꿋이 참고 계속 가져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나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다 보면 이런 구렁텅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하나 와닿았던 말이 있다면 이겁니다. 마라톤과 100m 달리기를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장기 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단기 달리기를 계속하는 게 모아놓은 게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번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쌓여서 마라톤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라톤 출발할 때 보면 뭐 힘들이고 막 세게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천천히 가는데 그대로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왜 완주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완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간 차이를 나고 들어올까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한계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몇십 번, 몇백 번 든다라고 하죠. 그런 정도의 장기 레이스라는 게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마라톤은 여러분들은 마라톤 해보셨죠? 저도 짧은 건 해봤는데 정말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기 투자라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단 며칠 만에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5일 만에 위기에 봉착해서 이혼까지 했지만은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사실 그렇게 생각처럼 수월하게 일어나지 않고 매번 갈등과 고민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져서 장기 투자의 결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 라는 걸 다 알면서도 100명 중에 99명은 실패하는 거죠. 왜? 너무 얕보고 시작한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난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으니 어떻게 해요? 금방 기부업이죠. 제가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 사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과감하게 시작했는데 고민하다가 기다리다가 정말 갈등하다가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들어가냐면 시장에 가장 높을 때 들어가죠.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3,000포인트가 넘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3,000포인트가 넘는 2021년 20년도 하반기부터 4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긴 기간 12월까지 그 다음에 21년도도 기본적으로 20년도 하반기 그 많은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 동안 다 기다리다가 21년도 초반에 3천이 넘어서야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기억에 2021년 1월, 2월, 3월에 매달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개인 자금, 기관 자금 말고요. 개인 자금이 제 기억에 10조 뭐 이랬는데 그게 그 전해 내내 들어온 돈만큼의 돈이 그 한 달, 두 달 동안에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아시다시피 3,000포인트에 제일 많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5월달부터 5월달쯤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5월이 3,500이었으니까 그 뒤부터는 작지만 밑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뒤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포기하고 나가다 보면 아마 아무리 양보해도 20% 이상의 손실을 내고 끝내게 되셨을 거예요. 제일로 안타까운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다음에 들어와서 현실을 경험한 다음에 이건 내가 할 일이 못 돼.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나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통해서 상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장기 투자는 물어보면 다 나 장기 투자예요. 나 장기 투자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나 단기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단기 훈련을 많이 하고 장기 투자 시작하는 게 사실은 좋은데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행한 사태들이 많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고 선택할 선택지를 가르쳐 드리는 일을 저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